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그 사람의 실체를 발견하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헤어진다고들 하잖아요. 제 주변에 서로 오랜 시간 잘만 만나오던 커플들도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가 갈등이 생겨 끝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게 본인의 의사든 아니면 상대방의 의사든 혹은 시댁이나 친정 같은 제3자의 반대 때문이든 간에 말입니다. 저도 살면서 수많은 헤어짐을 목격했지만 그게 설마 저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습기도 하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는데 왜 나에게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었었는지 말입니다. 아무튼 저의 지난 파혼 스토리를 얘기하면 제 친구들도 다 기가 막혀 할 만큼 어이가 없었는데요. 오늘 문득 제 친구가 저의 전남친을 길에서 봤다고 연락을 해왔길래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준비를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느끼고 계시다면 저의 사연을 듣고 마음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직업적인 편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향적인 성격이라든가 극심한 변화를 싫어한다든가 보수적인 성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이 조직에 들어와 보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이죠. 대학을 졸업할 때도 크게 하고 싶은 일이 없었거든요. 동기들은 취업을 하느라 해외 인턴이니 공모전이니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있는데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 와중에 그나마 잘하는 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묵묵히 혼자 하는 공부뿐이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지 2년 만에 운 좋게도 합격했고 그렇게 26살이 되던 해부터 저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직 생활을 시작할 때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딱 절반만 하자는 생각이었죠. 너무 지나친 열의를 부려서 튀지도 말고 그렇다고 사고치거나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적당한 속도로 남들과 비슷하게 살자.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제 삶의 목표와 공무원 생활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서 초반에 조금 헤매게 되는 것만 제외하면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맡은 일만 딱 끝내면 칼퇴근이 가능했거든요.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처럼 진급 걱정도 잘릴 걱정도 할 필요 없었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저 스스로도 그런 삶에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저는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민원과 업무 폭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칼퇴근은 한 달에 2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되었죠. 평일에도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면서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주말에도 평일처럼 출근을 해야 했고 퇴근 후 지쳐 잠들었다가도 업무 연락을 받고 일어나는 게 아주 일상이었죠. 거기다 새로 맡은 업무가 일이 꼬이는 바람에 위에서는 깨지고 밖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제 직업이 욕받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더라고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채로 어제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또 출근한 저를 본 동기가 혀를 차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도 이제 진짜 공무원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구나 라면서요. 그동안의 공무원 생활은 체험판이었다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퇴사 충동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마침 기존의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바람에 새롭게 떠맡게 된 업무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상사의 재촉에 얼떨결에 관련 회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입찰업체 쪽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P사의 윤정환 과장입니다. 담당자분 퇴사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갑자기 오셔서 정신이 없으시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업체 담당자는 선하고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에 예의가 바르고 밝은 분이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인상을 덧붙이자면 무척이나 잘생기기도 했고요. 솔직히 그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으로 이 일을 떠맡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교환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일단 급한 업무 때문에 저희는 바로 미팅용 건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저는 또 오후 회의 때문에 곧장 회사로 복귀를 해야 해서 급하게 헤어졌고요.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아쉽던지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시기라도 한 건지 거짓말처럼 저희는 계속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미팅을 해야 했거든요. 그분이 계속 담당자로 나오셨고요. 거기다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은 업무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연락을 해야 했죠. 일이 끝나면 너무 배가 고파서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라도 같이 먹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정이 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한 달쯤 후에 저희는 결국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회사 생활에서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언제나 제일 먼저 제게 달려와서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었고요.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저희는 잘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알아가는 게 조심스러워서 싸울 일이 없다고 쳐도 몇 달쯤 지나 어느 정도 서로가 익숙해진 뒤에는 슬슬 단점이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30 넘게 살아온 성인 남녀라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다른 점도 너무 많을 테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만났던 초반부터 저에게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다정하고 저에게 다 맞춰줬어요. 간혹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성질 한번 부리는 일도 없었고요. 데이트 날만 되면 제 짧은 연애 경험에도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다 싶을 정도로 이벤트도 많이 해줬고요. 만날 때마다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선물을 사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하다못해 꽃 한 송이라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관심과 애정을 쏟는 대상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많이 기다렸지? 내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네. 아니야. 아버님 아프신데 다른 데 신경을 어떻게 써. 그것보다 아버님은 좀 어떠셔? 일단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내려오셨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어. 퇴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시네. 다행이네. 자기가 너무 많이 놀랐겠다. 어머님도 잘 다독여드리고. 오늘 거기서 잘 거야? 엄마가 힘드시니까 집에 가시라고 했고 내가 지키고 있으려고. 나중에 또 연락할게. 남자친구를 만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심장이랑 폐가 좀 안 좋으신 데다가 당뇨에 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평소에도 가족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감기가 심하게 오고 나서 폐렴을 걸리셨더라고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야 폐렴이 병도 아니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원래도 폐 쪽이 안 좋으시다 보니 새벽에 갑작스럽게 너무 호흡하는 게 힘들어지셔서 결국 입원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아프시다고 해도 응급실까지 실려오기는 처음인지라 엄마도 저도 너무 많이 놀란 상태였죠.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마침 이틀 전부터 가족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나마 안부를 확인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늦게 잠시만 병원 로비로 내려와 보라는 문자를 보고 긴가민가 하면서 내려갔더니 그곳에 여행을 떠났던 남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자기가 왜 여기 있어? 저녁 제대로 못 챙겨 먹었지? 자기 좋아하는 샌드위치 가게 가서 포장해 왔어.
다른 간식들도 있으니까 놔두고 천천히 먹어. 여행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나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야? 조연이 혼자 고생하는데 여행이고 뭐고 눈에 들어와야지. 부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회사에 급한 일 생겼다고 하고 그냥 먼저 왔어. 나 때문에 중간에 온 거라고? 왜 그랬어? 자기 가족 여행 모처럼 간 거잖아. 나 없어도 내 동생 있으니까 괜찮아. 어차피 걔가 여행 스케줄 다 짠 거고 나는 몸만 간 거라 하는 것도 없었어. 부모님이랑 여행은 또 모시고 가면 되지. 나는 일단 우리 자기부터 챙겨야겠어. 여행 일정이 이틀이나 더 남았었는데 알고 보니 저 때문에 여행 도중에 돌아왔다고 하지 뭐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길에 뭘 그렇게 많이 사왔는지 남자친구의 양손에 포장봉투가 몇 개씩이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전복죽 포장해 오기는 했는데 병원밥 말고 이거 드셔도 되나 모르겠네. 안 되면 자기가 먹어. 옆에 있는 봉투는 내일 어머님 오시면 드리고. 그 와중에 우리 엄마 간식까지 챙겨온 거야?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 원래 입원한 환자보다 가족들이 더 고생한다잖아. 맛있는 거라도 잘 챙겨 드셔야지. 너무 고마워. 아버지랑 엄마랑 다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미안해서 어쩌지?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아버님 퇴원 날짜 나오면 나한테 알려줘. 내가 차로 모시러 올게. 짐도 많고 택시 불편하실 테니까. 봉투에는 간식뿐만 아니라 편한 슬리퍼, 여벌의 수건, 일회용품, 편한 잠옷 같은 용품들도 잔뜩 들어 있었어요. 엄마랑 제 것도 세트로요. 예전에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병원에 오래 아프셨을 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곁을 지키느라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든 게 처음이라 정신이 없던 저와는 달리 병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아버지 입원 기간 내내 찾아온 건 물론이고 퇴원하실 때에도 차를 직접 끌고 와서 짐도 들어주고 아버지 부축해서 본가에까지 모셔다 주고 갔습니다. 퇴원한 뒤로도 아버지 검진 날짜마다 모시러 와서 몇 번을 오가기도 했고요. 정한이는 요즘 많이 바쁘니? 시간 괜찮으면 집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하자고 해라. 엄마가 정한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놓을 테니까. 그래, 부담 주지는 말고 시간 되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라고 해.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은 프로젝트 들어간 게 있어서 좀 바쁜데 다음 주면 끝난다니까 조금 있으면 시간 괜찮을 거예요. 정한이가 사람이 참 괜찮아. 본인 가족 간병도 하기 힘든 게 요즘인데 여자친구네 가족한테 그렇게 잘하기가 어디 쉽니? 간병 아니라도 바쁘고 피곤할 텐데 싫은 티도 한 번 안 내고.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입이 마르게 칭찬하신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 점수로 100점이 만점이라면 아마 200점은 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동딸이었는데 거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아들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남자친구 역시도 거의 친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을 대했고요. 그 밖에도 이삿짐을 옮길 때나 본가에 무거운 가구들을 옮겨야 할 때처럼 무겁고 힘쓰는 일이면 아들이 없는 집에는 당연히 예비사이가 와야 하는 거라며 자청해서 일을 도맡아 하고는 했습니다. 번번이 너무 미안해서 부르지 않으면 오히려 안 불렀다고 서운해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친구가 하는 것처럼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해드릴 자신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찾아뵙기는커녕 가끔씩 명절이나 생신 때 선물이나 챙겨서 남자친구 편에 보내드리는 정도였죠. 사실 이건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갑지 못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뭐라도 할라치면 남자친구가 항상 막아서고는 했거든요. 이번 생신 때 자기 부모님 찾아가 뵐까? 뭐하러 그래? 됐어. 선물도 안 보내도 돼. 그래도 어떻게 그래. 자기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매번 와서 선물도 챙기고 하는데. 결혼하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되어 있어. 연애할 때는 예비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돼. 내 동생이 그러는데
여자는 결혼 전에 남자 부모님 만나면 부담스러운 일만 생긴다더라. 그러니까 예비 영수는 결혼할 때 인사드리는 거 아니면 절대 데리고 오지 말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게 된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에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비혼주의자였거든요. 요즘처럼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누군가의 평생을 결심하는 건 너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생각은 차츰 바뀌어 갔습니다. 만난 지 딱 3년이 되던 해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결혼이 그렇게 성큼 제 눈앞에 다가와 있었죠. 결혼 소식을 전하자 누구보다 기뻐했던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그 나이에 3년이나 만났으면 결혼할 때도 됐지. 정한이라면 아버지는 대찬성이다. 안 그래도 너희 아버지랑 나랑 결혼 이야기를 언제나 꺼내나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가 빨리 결혼을 해야 우리도 마음을 놓지. 그래, 그 집에서는 뭐라고 하셨다니? 뭘 뭐라고 해요. 좋다고 하셨대요. 우리 편할 때 집에 인사 오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계속 정한이만 우리 집에 왔지. 너는 정한이 부모님을 이번에 처음 뵙는 거잖니. 사람은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니까 단정하게 잘 입고 가렴. 뵙는 건 처음이어도 옆에서 전화 바꿔서 어머님이랑 통화는 가끔씩 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거라 조금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었죠. 부모님 때문에 결혼이 파토나는 경우도 많다던데 남자친구가 말리더라도 한 번쯤은 미리 배워둘 걸 그랬나 싶기도 했고요. 꼭 예비 시부모님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때늦은 후회를 해봐야 이미 늦은 일이었지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 드디어 이렇게 만나보는구나. 어서 와라.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오거라. 하지만 제 우려와 다르게 예비 시댁 식구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처음 보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벌써부터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죠.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손이 많이 차가운 편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이 너무 차갑다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고 전기 히터도 제 앞으로 당겨주시는 등 한참 걱정해 주셨고요. 남편과는 3살 터울인 예비 시동생도 말주변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였습니다. 가끔씩 어색한 정적이 돌 때마다 먼저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배려해 주었고요. 저는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 알았으면 진작 인사를 드릴 거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집에서 저는 맛있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디저트까지 먹은 후에야 부른 배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예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딱 한 가지. 남자친구의 본가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되고 낡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요. 사실 남자친구가 예전에 지나치듯이 언급한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다고요. 그래서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본가가 40년이 넘은 아파트라고 전해 듣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본가를 나와서 살고 있지만 그전에는 4식구가 함께 살았다는데 그러기에는 턱없이 좁은 집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크게 진 곳에 있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는 전형적인 모습은 둘째치고 집 내부도 많이 어수선한 모습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좁은 집의 특징으로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물건들이 잔뜩 밖으로 나와 있어서기도 했겠지만요. 갖가지 세제 리필들과 큰 포대에 담긴 채 놓여있던 쌀들 사이에서 식사를 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정이 깊어서 좋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사이도 엄청 좋아 보이셨고요.
언젠간 남자친구와 저도 저 두 분처럼 다정한 부부로 늙어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무튼 예비시댁 인사라는 큰 산을 넘겼으니 어려운 일들은 절반쯤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일자를 제외하고는 결혼식을 어디서 하건 날짜를 어떻게 정하건 나머지 일들은 다 저희 뜻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양가 부모님들이 다 저희 뜻에 맞추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남자친구의 회사 일정과 제가 맡은 업무가 끝나는 시기가 비슷해서 그대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죠. 웨딩홀 패키지로 선택한 플래너를 따라가는 거라 딱히 할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결혼 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셀프로 웨딩 준비를 한다는 커플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할 정도였죠. 저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를 가고 회사를 마치면 결혼 준비를 하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주말도 어김없었죠. 그렇게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다행인 건 여기까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직 단 한 번도 남자친구와 다툰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함께해도 슬플 일이 없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퇴근하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며 나중에 설명하겠다고만 했고요.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궁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자세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 뜻밖이었고요. 그러니까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다고? 어, 너무 미안해. 진짜 갑자기 사정이 그렇게 됐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혼 자금을 다 써서 신혼집을 구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예비시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사실 예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어서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을 제외하고도 일하는 직원을 10명 넘게 고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맞은편에 바로 경쟁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크게 들어서면서부터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점점 줄어들다 못해 급기야는 직원들을 내보내고도 장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적자까지 보게 되었다고요. 거기다 음식점이 지하철 쪽 대로변에 있어서 자릿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그동안은 오래 장사를 해서 임대인이 사정을 봐주었지만 가게 월세를 3달치나 밀리게 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나가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를 내고 내보냈던 직원들 월급도 아직 몇 명은 정산을 못했거든. 월급도 다 계산해서 주고 또 부모님 새로 다른 가게 자리도 알아봐드려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구하려니까 돈이 없더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혼 자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쓴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결혼식 비용은 남겨뒀는데 당장 신혼집 구할 돈이 부족해.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대출 금리도 너무 비싸다고 하고. 사실 아버지 가게 차릴 때 내 명의로 대출 받아들인 것도 아직 남아있거든. 대출금을 갚기는 아버지가 갚으시지만 그래도 대출을 더 받기도 부담스럽고 많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 거면 나랑 상의라도 좀 하지. 일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면 어떡해. 저는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이 일을 하시니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생활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혼자금을 홀랑 털어넣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신혼집도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으로 혼자 구하기에는 빠듯한 형편이라 이미 제가 절반은 보태기로 했거든요. 결국 답은 2가지뿐이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든가
신혼집 예산을 줄이든가였죠. 이런저런 궁리를 하느라 제가 고민에 빠져 있으니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자기 부모님한테 돈을 조금 빌리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자고? 자기 집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 2억 5천 정도만 빌리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일단 먼저 빌리고 몇 년 안에 꼭 갚아드린다고 하면 안 될까?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 거야. 원래는 제가 보태는 돈 2억 5천에 남자친구가 가져오기로 한 돈 3억이었습니다. 그 돈을 합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로 했고요.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빌리게 하면 제가 가져가는 돈이 5억이 되는 셈이었죠. 남자친구도 오죽했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싶었습니다. 저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눈도 못 마주치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힘으로 알아서 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놨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헤어져서 저는 부모님께 바로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돈을 빌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끼리 상의했는데 너희 아버지 고향에 남은 땅 팔면 2억 5천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돈으로 마음고생하지 말고 신혼집 구해. 땅을 파신다고요? 아니면 우리도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겠니? 어차피 팔려고 했던 땅이기는 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정한이한테는 돈을 갚으라니 많이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전세금 해준다고 얘기하렴. 다른 데 썼다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어려워서 그 돈을 갚아드렸다는데 어쩌겠어. 남들처럼 시댁에서 신혼집 구하라고 돈을 더 보태줄 수 있는 집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만 그건 네 복이 아닌 모양이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노후자금으로 쓰실 돈을 결혼한답시고 가져가기나 하고 제가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으니 부모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정한이가 돈은 좀 없어도 지금까지 너한테 잘했고 앞으로도 잘하면 그걸로 충분해. 돈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신혼집은 애가니까 앞으로 버는 돈은 너희끼리 잘 저축해서 필요한 데 쓰거라. 그렇게 부모님 찬스로 신혼집 전세금이 해결됐어요. 남자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바로 전화를 드리더라고요. 앞으로도 평생 저한테 잘할 거고 돈도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제가 고생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한마디 말을 해도 저렇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니 선뜻 돈을 내어주신 저희 부모님도 기분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치러야 할 잔금들을 계산해 보면서 이제는 정말 돈을 아껴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식 비용은 전혀 문제 없다며 재차 저를 안심시켰고요. 사실 불가피한 사유로 큰돈이 한꺼번에 나가서 그렇지 남자친구가 평소에 사치나 과소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도 공무원이라 박봉이고 남자친구도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앞으로 열심히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죠. 신혼집 건까지 해결이 됐으니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저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나 하듯이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초대박 사건이었죠. 당시에 저와 남자친구는 모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자취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 오래 쓴 낡은 가구나 가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자취방에 있는 물건들 중 쓸만한 건 하나씩 중고마켓에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또 결혼 전까지는 일로 바쁠 예정이라 도무지 시간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양쪽 집을 오가며 함께 물건도 팔거나 버리고 하면서 정리하는 게 요즘의 데이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자친구 자취방에 가서 짐 나르는 걸 도와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 집은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구조였어요. 중고 구매자와 근처의 큰 길에서 만나기로 해서 남자친구가 차에 가구를 싣고 거기까지 나가기로 했죠. 그런데 가구를 같이 들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남자친구 주차 자리에 원래 차 대신 못 보던 차가 서 있더라고요. 이 차 뭐야? 자기 차는 어디 갔어? 아, 내 차는 잠시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빌려드렸어. 이 차는 친척분 차야. 친척분이 차를 빌려주셨다고? 이렇게 비싼 차를? 어, 이모가 타시던 차인데 요즘은 안 타신다고 해서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나 다녀올게. 남자친구는 말을 얼버무리면서 서둘러 차에 탔어요. 약속 시간이 정말 다 되기는 해서 일단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시던 차라고 했지만 어쩐지 상태가 막 출고한 새 차 마냥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새 차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차종을 보아하니 못해도 1억이 넘는 차였고요. 저런 차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선뜻 빌려주기 힘든 일인데 심지어 이모가 조카에게 빌려주셨다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모님과 사이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 정말 부자시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 모를까 말이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올라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3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요 앞 대로변이 약속 장소였는데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길래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작은 골목이라 차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문을 열자마자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이 바로 2층이라 밖에서 하는 대화가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작게 들리는 정도였거든요. 겨울이라서 창문을 열 일이 잘 없었지만요. 저는 웃으며 1층으로 마중 나가려고 창문을 막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소연이 걔는 내 말이면 다 믿어. 아까 차도 이모네 차라고 둘러대니까 그런 거보다 하더라니까. 엿듣고 싶진 않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이름이 나오니 계속 듣고 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차는 지금 샀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 소연이한테 지금 돈 없다고 말해놨는데 차를 샀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계속은 못 숨기죠. 그냥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는 이모가 그냥 주셨다고 둘러대든지 아니면 샀다고 하고 비 조금만 맞춰주면 돼. 그때 가서 이미 산 차를 걔가 뭐 어쩌겠어요. 설마 해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지 정말 지금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제 남자친구가 맞긴 한 건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안 그래도 차 대출 잔금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잘 됐지 뭐예요. 신혼집은 밑지와 본전이라고 혹시나 해서 얘기 꺼내본 건데 진짜로 그 집에서 해줄 줄은 몰랐네. 땡 잡았죠 뭐. 본가도 10억 넘는 브랜드 아파트잖아. 그 집 부모 재산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 외동딸 결혼식인데 그 정도는 해줄만 하지. 내가 알기로는 그 집 부모들 지금 사는 집이랑 이번에 팔았다는 땅 말고도 더 있을걸?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제 집값도 굳었겠다. 차는 대출로 샀으니까 결혼하고 와이프랑 같이 갚으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그 집 부모한테 잘하라는 엄마 말 듣고 내가 그동안 좀 열심히 했어요. 걔네 집에서 내가 거의 친아들이라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도 날 얼마나 이뻐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엄마는 돈 걱정 말고 상견례할 때 아버지 입단속이나 잘 시키세요. 결혼할 때까지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결혼 자금이 없다고 신혼집을 사줄 수 있겠냐며 제 앞에서 눈물에 똥꼬쇼를 했던 게 알고 보니 전부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수준의 연기였던 겁니다. 1억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말도 없이 떡하니 구매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눈앞에서 물어봤는데도 이모님이 빌려주셨다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한테는 거짓말을 했죠. 그뿐인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부모님께도 지극정성으로 잘한다 싶었던 게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집에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했던 연기였다는 겁니다. 그중에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기는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확실한 건 우리 집에 돈이 없었다면 저 인간이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3년간 만나왔던 예비신랑 놈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뒤로는 쓰레기 같은 본인 아들과 저희 집 재산을 빨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시댁 인간들의 두 얼굴도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저 인간의 뺨을 후려치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속은 건 둘째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은 내내 우리 정한이, 우리 예쁜 사위 하면서 땅까지 팔아가며 신혼집 전세금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 가까스로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집으로 올라온 남자친구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도저히 속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심 제가 차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까 걱정하던 저 인간은 제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자 안심한 눈치였어요. 대신 저는 생글생글 웃으며 다정하게 말했죠. 자기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번에 자기 부모님 뵈러 갔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어? 뭔데? 우리만 신혼집에 새로 인테리어해서 들어간다고 알아보려니까 마음에 걸려. 하는 김에 자기 부모님 집도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게 어때? 뭐? 진심이야? 예상하지도 못했던 제 말에 그놈은 깜짝 놀라며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진심이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했거든. 시부모님 되실 분 집도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기왕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서로 기분도 좋잖아. 이제 결혼하면 우리 한 가족인데 우리 부모님도 돈 보탤 테니까 그러라고 하셨어. 그동안 자기가 우리 집에 너무 잘했잖아.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 좀 해야지. 수연아, 너무 고마워. 내가 어쩌다 자기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됐지? 이런 여자랑 결혼하다니 내가 프로포즈 해놓고도 진짜 실감이 안 난다.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우리 서로 고맙다는 말은 그만하자. 아, 우리 인테리어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야 하니까 일단 시부모님 집 인테리어부터 먼저 시작하시라 그래. 하는 김에 오래된 가전이랑 가구도 같이 바꾸시라고 하고. 그거 다 해봐야 3, 4천 더 드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가 해드려야지. 고마워. 사랑해 자기야. 엄마한테 당장 말씀드려야겠다. 너무 기뻐하시겠어? 오늘이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본 저 인간의 얼굴 중에 제일 행복한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저 얼굴만큼은 진심이었겠죠? 얼마 후 예비시댁에서는 곧바로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은 잠깐 친척집에 가 있는다고 했고요. 아마 혹시라도 저나 저희 집에서 마음이 변하기라도 할까 싶어서 황급히 공사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좀 낡은 가정가구는 제가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살림살이도 하나도 안 남기고 죄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겨두고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며 바꾸는 김에 세트로 같이 바꾸면 좋지 않겠냐는 말도 전해왔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죠. 제 예상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였어요. 거기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가정 가구도 이미 다 보러 다녀왔다면서 목록에 예산서를 함께 사진으로 찍어서 남자친구 편에 보내왔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저희 혼수로 할 가정 가구보다 더 비싼 금액이었어요. 좀 비싸지. 꼭 이걸로 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 직원이 추천해 주는 거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나 봐. 자기가 최적 선택하면 돼.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지. 사셔야 하는 건 이게 다야? 거기서 뭐 더 추가해도 되는데 일단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견적 내러 가서도 직원한테 우리 며느리가 사주는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몰라. 그러셨대? 별것도 아닌데. 일단 인테리어 공사비 성금이랑 물건들
성금만 먼저 자기가 결제해. 나중에 잔금이랑 한꺼번에 계산해서 최종 계산서 나오면 한꺼번에 내가 입금할게. 괜찮지? 괜찮아. 좋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가정가구 일체까지 전부 계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저는 드디어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파혼 선언이었죠. 헤어지자는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 놈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서 달려왔더라고요. 헤어지자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자기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결혼식이 코앞인데 도대체 왜 그래? 아니, 그냥 결혼이라는 게 자신 없어졌어. 자기도 알잖아. 나 원래 비혼주의라서 결혼할 생각 없었던 거. 자기 만나면서 잠깐 결혼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도저히 자신이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지금 관두는 편이 자기한테도 낫지 않아? 소연아,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 자기 부모님도 자기가 이러는 거 알아? 당연히 알고 계시지. 우리 부모님이야 뭐가 됐든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 알잖아.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대. 이해하신대. 저는 그냥 마음이 변했다는 말로 파혼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길게 설명하기도 귀찮아서요. 하지만 쉽게 떨어져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3년이나 연기를 했던 저 인간의 집념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결국 저는 파혼 사유를 사실대로 설명해 줘야 했습니다. 하고 보니 오히려 이 편이 더 쉽더라고요. 단 한마디로 정리했죠. 그날 주차장에서 봤던 그 차, 네 이모님 차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한테는 거지처럼 돈 빌려달라고 빌어놓고 자동차 산 걸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그 차 대출금까지 갚아달라고 할 생각이야? 제 말을 듣자 그 인간의 얼굴은 아예 흑빛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제 어깨를 붙든 그놈이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라면서요. 변명으로 대는 핑계는 또 어찌나 뻔한 내용인지 더 들어줄 필요도 그럴 인내심도 없었어요. 끝까지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급기야는 그놈은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진짜 미안해. 미안한데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만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 당장 갈 곳도 없으신데 공사는 이미 시작했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우리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내가 신경 써야 해?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 것도 아니고 그거야 아들인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제발 소연아. 아니면 가전이랑 가구값만이라도 해줘. 제발. 나중에는 제가 비용을 대주겠다고 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전부 다 제 탓이라며 파혼하려거든 그 돈 내놓고 가라고 소리까지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고요. 제가 사라고 했다고 한들 그건 저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었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소송할 거리도 없었죠. 성금도 저쪽에서 지불했고 저는 계약의 계자도 문자로 남긴 적이 없었거든요. 애초부터 증거를 남기지 않았던 거죠. 그 뒤로도 저 인간들의 진상짓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비시댁 식구들까지 번갈아가며 찾아와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빌다가 안 되면 악을 쓰다가 가고는 했어요. 선금부터 전부 빚을 져서 한 거라 힘들다면서 찾아왔지만 제가 사정을 봐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앞으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변호사를 대동해서 소송으로 하자고 했더니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드디어 저 인간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벌써 이 모든 일이 정리된 지도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던 3개월간의 파혼 과정이었네요. 앞으로는 사람의 진심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아껴주신 부모님의 사랑만은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